네, 총선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3%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결과 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총선 전체 판세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으로 갈 텐데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이 정확히 31.28%, 반올림에서 31.3%가 나왔는데 네. 의원님이 맞히셨다고 31.3을 예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우연히 그렇게 맞았습니다. 우연히. 우연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체감이라든가 여러 지표 분석을 해서 이제 각 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히 중도층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의지 또는 심판 민심 이런 네. 것이 평소보다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그냥 뭐 1, 2% 차이가 아니라 3, 4% 이상 훌쩍 넘어갈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예년의 어떤 벽을 깨는 31일 정도를 예상했고 사실 마지막 소수점은 조금 운이 작동했죠. 죄송하지만 유세단 이름이 더 몰빵 13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치는 31에다가 31.3을 아, 붙였는데 그래서 네. 0.3을 붙이신 겁니까? 네. 아, 예. 대단한 매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3, 4% 정도 예년보다 올라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큰 어떤 민심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또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황교안 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게 너무 황당해서 그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까 싶네요. 어차피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해서 네네. 황교안 전 총리께서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참 조금 진짜인지 전 잘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대꾸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사전 투표율을 마치신 입장에서 총선 그 최종 투표는 얼마쯤으로 예측하십니까? 그때 31.3을 말씀드릴 때 네. 이미 71.3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0.3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것은 그 또한 사실 이미 지금 해외 교민의 투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년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것이어서 이 또한 총선 투표율이 70을 넘어간 것이 과거에 88년도 그 총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서의 의미, 결과, 그것이 국정에 대해서 미치는 방향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크신 거 아닌가 싶어서 70을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전투표 이렇게 높아진 이유를 뭐로 분석을 하세요? 뭐 이미 다들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각 당의 지지율이나 지지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뭐 굳이 내가 투표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뭐 그걸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 열의, 적극성, 그다음에 이번 투표에 대한 의미부여 이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중도층의 표심은 소위 심판이냐 아니면 이 정권과 대통령을 계속 잘한다고 도와줘야 되냐로 양분한다면 견제와 심판 쪽이 높은 거죠. 그것이 현재의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가운데는 최고인데 그 바탕에는 정권 심판 정서가 많이 발동이 됐다 이렇게 지금 자체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건 뭐 수치가 그렇게 실제로 나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중도 무당층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진단이신데 그러면 지금 막판 변수 가운데 하나로 이제 전문가들이 꼽았던 2030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2030도 사실은 그 중에 남성, 여성, 또 2030이라고 해도 20대와 30대, 그 사실은 요새는 20대와 30대라고 하기에도 일괄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세분화되고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괄해서 유권자층을 나누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세대 또한 이전에 비해서는 지난 2년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기대라든가 또는 유보적 평가를 했던 것으로부터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견제 심리가 더 높아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 이른바 대파 반입 금지였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21세기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뭐 꼭 정치적 목적이 없는 팔을 반입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걸로 저도 봤는데요. 네네. 글쎄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거의 무슨 초등학생, 이런 말 하면 뭐 초등학생들 폄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들도 다 요새는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판단이나 어떤 행동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유치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선관위가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파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해석이 뒤에 따라붙었냐면 이거에 자극받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분노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따라붙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꼭 대파 뭐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이제 이 어떤 심판 민심이 높아지면 그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거는 모든 경우에 그렇게 작동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집은 있지만 더 중요하게 크게 봐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정당 지지 표심, 통상적인 보수 진보에 그러니까 늘 정해져 있던 표심이 결집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은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볼 때 그거를 뛰어넘는 이른바 중간에 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어서 그런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진단하기에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사실 뭐 여론조사의 시간도 지났고 변수의 시간도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틀 동안 성심을 다해서 정말 절실하게 이번 선거의 어떤 의미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기대한 대로라면 저희들이 다수당 또는 국회 일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 여당까지도 설득하고 또 견인해서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 견제하지만 국정의 방향을 상당 정도 그전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실한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경우는 별로 변수가 안 될 것이다.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이미 두 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환란 전 총장의 치일 행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또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이복현 원장이 또 통례와 어떤 규정을 넘어선 일종의 정치적 개입으로 보이는 개입을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정치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되거나 더 엄하게 대해야 되는 후보들이 여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각각 후보에 대한 것은 각 개별 선거구 차원에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최대의 관심사는 아직도 박빙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초접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26곳, 부울경 13곳 이렇게 꼽던데 경합 지역을
근데 민주당은 수도권 20곳, 부울경 15곳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뭐 그런 수치는 여론조사에 기인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어느 시기 이후로는 본인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희는 비교적 그냥 있는 그대로 수치를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수 표심이 강한 곳이고 해서. 영등포 의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선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접전 지역이고 해서 그냥 열심히 끝까지 성심껏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비교적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그 조사를 해서 분류를 했는지는 그거는 뭐 저희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으로 한정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그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구가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보면은 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접전 지역인데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곳이 어디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현역인 곳이 어느 정도고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어느 정도냐. 이걸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글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법으로 분류를 딱 해놓지는 않아서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탁 떠오르지는 않는데 서울은 전통적으로 뭐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이 상대적 접전 지역들이 많고 네네. 또 지난 총선에서는 어쨌든 서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거를 현역 의원이 누구냐를 갖고 지금 그 잣대로 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저희 옆 지역인 동작에 그 나경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 나경원 유산명 두 분이 이렇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 지역은 뭐 정말 또 초접전 지역의 하나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나경원 의원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니고요.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착각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민주당이 희망하는 그 획득 의석수는 몇 석 정도입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151석을 최대 목표로 기대한다. 단독 과반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일당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초접전 백중 지역이 많고 PK 지역이 과거보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표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마지막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최대치와 그다음에 현실치의 중간 어디쯤에서 지금 마지막 이틀을 지금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뭐 그 이상으로 간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결단해 주시는 몫이어서 뭐 저희들의 노력과 예상은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뭐 그 의원님 지역구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의원님의 지금 당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선거가 어떻게 당락을 자신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이번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국회에서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내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국회에는 안정적으로 개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김민석이 이번 국회에서 꼭 필요한 국회의원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었습니다.